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인구 이동이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서 재확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형민 연세대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왔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추석 이후의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주 중반, 후반 혹은 다음 주까지도 지켜봐야 된다고는 했습니다만 딱 주 중반이 되자마자 세 자릿수로 올라왔거든요. 현재 추세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규 확진자 114명이 되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리 숫자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지역 감염은 94명이고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사망자는 3명 늘어서 총 425명이 됐는데 설과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자마자 이렇게 숫자가 느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두 가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측면은 현재 환자 발생한 그 지역을 보시면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환자 발생이 83명으로 어저께 발생했던 94명의 그 국내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수도권의 감염이 지방으로 퍼지는 양상의 발생은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재 이제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보고한 곳이 전북, 그다음 인천, 대구, 부산 정도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애초에 우려했던 수도권의 감염이 지방 곳곳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인데 문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여전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일부 집단 감염이 보고되면서 늘어난 거기는 하지만 이러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수도권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우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석 연휴의 영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주 추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이제 이번 주 추세를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시사를 했거든요. 이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2단계가 오는 11일까지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주 이 상황을 봤을 때 완화가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두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변수는 이제는 이제 아직까지 3일 정도만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석 연휴 때 방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성적을 이번 주 말까지는 아마 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증감 추세를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10월 그 3일 날에 그 개천절 집회는 잘 막아냈지만 10월 9일 날 다시 또 집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10월 3일 날 집회를 막기 위해서 출동했었던 경찰들 중에 일부가 코로나19 감염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일부 지역 사안에서의 감염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두 가지 변수들, 첫 번째는 이번 주 말까지의 종합적인 코로나19 확진 양상, 그것도 서울, 경기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확진 양상과 그다음에 10월 9일 날 예정되어 있는 집회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10월 11일 날에 예정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완화라든가 지속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여러 변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례별로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북 정읍에서 우려했던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가족 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까지 지금 전파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 마을 전체가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사실 뭐 우리가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온 건물이라든지 병원이 코호트 격리가 되는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 마을 단위의 코호트 격리는 처음이라서요. 이 사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제일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들이었었는데요. 이 전북 정읍에서의 집단 감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내려온 가족을 통해서 그 마을 거주민이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을에서 전체 12명이 지금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마을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거주민의 한 10%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마을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 이동 제한 조치를 지금 내리는 상황인데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잘 전파되는 위험 요소 중에는 분명히 가족 간의 감염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가족 간에는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던가 하는 그런 방역 조치를 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틈새를 뚫고 굉장히 넓게 폭넓게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시골 마을은 이런 가족의 개념이 좀 더 확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을 전체 안에서 어떤 식의 접촉이 있었는지 파악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전체에 대한 그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제일 이상적이게는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전부 다 가까이의 공간에 격리시키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게 마을이다 보니까 연령별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손이 가는 사람도 있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고 마을 전체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로 결국은 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효과는 저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마을 전체를 묶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노출된 사람들이 점점 지속적으로 계속 좀 그 자가격리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일부 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마을 안에서의 어떤 노출 정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제한 조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타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을 단위의 동해 집단 격리, 뭐 지금은 첫 사례긴 합니다만 효율성인 측면에서 뭔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는 것보다 뭐 지역별로 그 집단감이 많은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조치들이 사실상 감염 확산에 차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이런 방법이 지금 현재는 코로나19의 어떤 관리 정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좋은 관리 대책은 차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단, 코로나19의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접촉 차단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촉 차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가 결국 코로나19의 관리의 그 특성이라든가 또는 효과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재 이런 이동 제한 차단은 지금 필요한 조치로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이러한 이동 제한이 각각의 단위 가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개개인이 격리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가구별로 격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구 안에서도 계속 밀접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밀접 접촉도 굉장히 높은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행동 조치나 이런 생활 조치, 생활 그 방식 같은 것들을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세부적인 조치들까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의정부의 이 재활병원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확진자가 30명 가까이 무더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병원의 뭐 편의점, 음식점을 통해서 외부로까지 전파됐을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지금 검사자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 한 재활병원에서 그 대략 한 29명 정도의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예. 이 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그 노출 대상자를 대략 한 4,5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 병원 안에서, 그러니까 의료기관 안에서의 어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동안 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의료기관 자체가 코로나19에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노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점들을 갖고 있거든요. 환자가 모이는 곳들이기도 하고 특히 이와 같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처럼 장기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이분들이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보호자나 또는 간병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밀접한 접촉들이 사회하고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무증상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환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보호자 관리나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특히 보호자 관리 쪽은 좀 부족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또는 정부 쪽에서 어떤 지원, 그다음에 어떤 방책을 내주느냐가 앞으로 이런 의료기관 안에서의 감염 관리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례별로 짚고 있는데 영화 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례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의 한 임시격리 시설에서 이제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인 인도네시아 남성분께서 땅굴을 파고 탈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퇴소가 불과 5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못 참고 이렇게 탈출을 한 건데 사실 외국인이 이렇게 이탈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자가격리 해제가 5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이 지금 예. 탈출을 했거든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소 당시에는 음성 판정이었고 이분은 전혀 그 사이에 이제 증상 호소도 하지 않았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 5시간을 남겨놓고 이제 굉장히 과격한 방법을 써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써서 이제 격리시설을 탈출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진짜로 무증상이고 전혀 본인이 걸리는 게 없었다면은 5시간을 못 참고 탈출했다는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분이 혹시라도 처음 입소할 당시에는 검사 음성이었지만 본인이 뭔가 좀 의심받을 만한 그런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고 탈출한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염려가 듭니다. 예. 그래서 물론 자세한 거는 시설 관리하는 쪽이나 방역 당국에서 제일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빨리 신병을 확보를 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왜 탈출했는지를 좀 알아야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불과 5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탈출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이유는 제각각이겠습니다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런 탈출은 타인에게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독감 백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배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됐던 이 독감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품질이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오는 12일쯤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있는 한편 이거 괜찮은 거 맞느냐, 불안하다라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보시는지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게 항상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백신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건강한 사람이 맞는 거다 보니까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에 대한 투명한 어떤 정보 공개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백신의 어떤 상온 노출 사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이러한 상온 노출된 백신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질병관리청 쪽에서 명확한 어떠한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데이터는 확보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운송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 문제가 제기됐던 그런 운송업체가 네. 수거나 재공급을 역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들이 있는 측면인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이 업체를 선정한 기준이나 또는 사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콜드체인, 즉 백신이나 이런 저온에서 보관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물질들 또는 약품들을 운송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업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질병관리청에 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배송 문제를 된 이 신성 약품에 다시금 이 배송을 맡긴다고 하니 더 불안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한 문제점들이 뭐 유통 과정도 그렇고 뭐 병원 내에서 이걸 분리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오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도 좀 보완된 어떤 체계가 잡힌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백신의 보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질병관리청 쪽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왔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100% 완벽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용역 사업도 계속 진행해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되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해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지금 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불과 사흘 만에 이제 백악관에 복귀를 했는데 여전히 감염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백악관에서는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대선을 한 달 앞뒀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상황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이 늘어나게 되면 백악관 같이 굉장히 잘 보안이 유지되는 곳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특정 집단을 보호하는 거는 전체 그 국가나 그 사회의 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측면을 하나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백악관에 확진자가 만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의 잘못된 오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한 매체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신속 진단 키트를 이용을 해서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그 키트를 사용하여 음성이 나오는 사람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면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키트가 발매될 때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 임상에서 나온 결과는 그렇게 높은 성능을 갖고 있지 않은, 즉 위험성이 많은 키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무증상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 키트에서 우리가 놓친 사람들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함으로써 아마 백악관 안에서 집단 감염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사흘 만에 복귀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마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확진받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바이러스를 계속 주변에 뿌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도 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주변 참모진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미국 안에서 만약에 동일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 일반상에서 즉 코로나19에 확진된 일반인이 나왔을 경우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격리하게끔 할 수 있는 당위성 자체를 지금 대통령이 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방역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례를 대통령 본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실했던 체계가 문제를 키웠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치료를 받은 그 치료제들도 속속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연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덱사메타손, 렘데시비르, 사실 이 약물을 쓴 걸로 미뤄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폐가 이미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연령대가 74세이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는 연령대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체중도 많이 나가는, 즉 우리가 그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여러 기존 질환이나 상태들 중에서 분명히 비만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두 가지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빠른 활동을 재개를 하는 것 이후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약물이나 또는 치료약품을 투여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덱사메타손은 분명히 이제 중증 환자에게 치료하는 것이 맞지만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경증 환자에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나 또는 증상 기간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효과들을 일부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 감염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후에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다 낫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백악관에 돌아오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뭐 이렇게 엄지를 들어 올리는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참 내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결국 이런 시그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미국 국민들에게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잘못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런 신종 감염 질환에 대응할 때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계속 심어주는 거는 분명히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19 같은 질환은 특히 지금 당장 급성계도 중요하지만 예. 그 이후에 합병증이 또 되게 오래 가는 그런 예, 질환이기 예.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의 특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감염이 돼서 뭐 가벼운 증상을 앓고 비교적 금방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몇 달씩 그 후유증 혹은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요. 뭐 일명 롱코비드다, 만성 코로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롱코비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런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가 코로나19의 통상적인 임상 기간으로 생각되어지는 2주 이상으로 코로나19의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각종 호흡기 질환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신경계 질환까지, 그다음에 심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합병증, 신장에 대한 합병증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어떤 정신적인 신경계통의 어떤 이상까지도 보여줄 정도로 다양한 합병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롱코비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증상을 길게 보여주는 경우이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은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